근데 지금 뉴질랜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만 지금 화두인 게 있죠. 뉴질랜드는 패미 국가다. 자, 저번 시간에 호주의 역사 간다 네로미 역사로 간다요 1탄 호주 편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2탄 간다 네로미 역사로 간다요 2탄 뉴질랜드 편이에요. 일단 저번 시간에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게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 아시아라는 대륙에 속하잖아요. 호주랑 뉴질랜드 오세아니아란 말이지. 섬나라잖아 뉴질랜드가. 그럼 섬의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적습니다. 섬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 보이시죠? 인도네시아가 섬 개수가 17,508개입니다. 필리핀이 7,641개입니다. 일본이 6,852개예요. 지금 남한이 3,348개입니다. 암초 포함하면, 무인도 포함하면, 조만한 그런 섬들까지 싹 다 합하면 3,000개가 넘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700여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스웨덴입니다. 아니 무슨 스웨덴 여기 좀 핀란드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데 얘네가 뭐가 그렇게 섬이 많느냐. 아무리 봐도 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핀란드 서남쪽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스톡홀름이 있네요. 자, 여기로 확대합니다. 슈 아끼 아끼 졸라 많아 섬 진짜. 개 많더라고 진짜. 다 섬이야 이거. 다 섬이야 이게 일일이 보면 다 섬이거든요 진짜. 스웨덴이 지금 암초를 포함해서 22만 1,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도 뭐가 그렇게 많아 보이죠? 자, 이쪽으로 확대해 볼까요? 씨브레 이거 다 섬이야. 씨브레 이게 다 섬인 거야. 재미있는 건 또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섬나라가 있잖아요. 섬나라 중에 면적이 탑 6입니다. 뉴질랜드가 탑 6예요. 가장 섬나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이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이 파푸아 뉴기니, 그 다음이 일본이야, 그 다음이 필리핀, 그 다음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다음으로 큰 섬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다음에 섬나라로서 큰 나라가 쿠바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일랜드보다도 작아 보이는데 아일랜드보다도 크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이 아이슬란드, 그 다음이 아일랜드.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극히 뉴질랜드가 전 세계 6위의 면적을 가졌다는 거는 섬나라라서 그런 거다. 섬나라들끼리만 비교하면 지금 뉴질랜드가 이렇게 보면 큼직큼직한 섬, 북섬이 있고 남섬이 있어요. 뉴질랜드 전체 면적이 지금 26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22만이에요. 한반도보단 4만 7천 제곱킬로미터가 큰 거죠 뉴질랜드가 지금 영호남을 합하면 한 대략 5만 제곱킬로미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에서 영호남을 합한 크기 정도가 더 크다. 근데 지금 남한 면적만 따지면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뉴질랜드는 남한으로만 따지면은 2.6배야 면적이. 꽤 큰 나라라는 거죠 면적이. 근데 지금 남한만 봤을 때 인구가 몇 명이에요? 5,100만 명이잖아. 뉴질랜드 인구가 2021년 기준 513만 명입니다.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면적은 2.6배인데. 근데 인구의 30%가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닷꼬라 박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북섬의 요 맨 위에 오클랜드 보이시죠? 요거. 요 오클랜드에만 146만 명이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513만 명 중에 146만 명만 여기 산다.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하면 2,600만 명이야. 우리나라는 50%란 말이야. 근데 뉴질랜드도 수도권이 없을 뿐이지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치면 이상할 것도 없다는 거. 2020년 기준 1인당 GDP가 뉴질랜드가 41,791달러예요. 한국보다 무려 10,000달러나 1인당 높은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요런 거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소, 양, 젖소, 바다, 농산물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만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조사를 해봤어. 코트라나 뭐 뉴질랜드 이제 정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1차 산업 비중이 전체 GDP에서 7%밖에 안 돼요. 1차 산업이 뭐야? 농업, 업, 축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전체 GDP 비중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유통하고 가공하고 팔아먹는 건 3차 산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차 산업 7%도 저게 낮은 게 아닌 게 지금 대한민국 1차 산업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021년 기준 2%입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거야. 물론 전체 머릿수는 우리나라가 더 많겠죠. 인구가 10배나 많으니까. 문제는 게다가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1인당 GDP도 10,000달러나 높다고 했어요. 1인당 GDP가 높다는 건 뭐예요? 퍼센트 자체가 7%에 종사한다는 거와 돈을 버는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뉴질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뭔가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청정지역. 뭔가 이런 사진 떠오르구만. 와, 이거 뉴질랜드 실제 풍경이래 이게.
와 이거 이런 풍경이 이런 풍경 개쩌네. 역시 반지의 제왕도 찍고 여러분들 정말 살기 좋고 자연 친화적이고 복지국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자연재해가 꽤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 한태평양 지진대인데 그냥 딱 걸쳐 있어요. 그냥 걸쳐 있어. 지진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가 크게 북섬하고 남섬으로 나뉘는데 북섬에 타우포 호수라는 데가 있어. 여기서 보여. 요 북섬 보이죠? 요 확대해 볼게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요게 호수예요. 요 정도에서도 이렇게 보여. 호수가 요 호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시 면적보다도 넓은 호수예요. 근데 여기가 칼데라예요. 칼데라.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푹 꺼져.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엄청 깊어. 여기가 이런 거를 칼데라라고 해. 타우포 호수도 칼데라다 이 말이요. 근데 백두산 천지도 칼데라예요. 지금 백두산 천지도 지금 굉장히 그 수심이 깊다 그랬어. 그럼 백록담은 뭘까? 이거 한라산의 백록담이잖아요. 백록담은 화구입니다. 화구가 뭐냐면 화산이 터져. 근데 푹 안 꺼지는 거예요. 끝이야. 화산이 여기서 터지다가 끝이야. 안 꺼지는 거야 바닥으로. 그래서 그냥 여기 보이는 게 다예요. 근데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라고 했잖아요. 터지고 난 다음에 바닥이 푹 꺼지면서 형성되어 있는 구덩이에 물이 고인 거란 말이야. 여기는 수심이 상당히 깊다는 거죠. 백두산 천지는 평균 수심이 무려 213m래요. 엄청 깊은 거야. 호수 중에 저렇게 깊은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백두산 천지는 10제곱킬로미터도 안 된다 그랬어요. 타이포는 지금 면적 자체가 61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가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시보다 큰 호수란 얘기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화산이었다는 거겠어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화산이 아니야. 이 호수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분출되던 곳인 거예요. 여기 전체가 지금 다 분출돼가지고 형성이 된 거다 이 말이요. 지금은 휴화산으로 보긴 한데요. 그러니까 활동을 지금은 안 하는 화산이다. 그러나 뭐 언젠가 활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풍경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뉴질랜드가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많았고 자기들만의 그 환경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이국적인 걸 넘어서서 다른 행성 같은 느낌까지 주는 지역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1, 2, 3 다 뉴질랜드에서 찍었대잖아요. 뉴질랜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아시죠? 지금이야 혼혈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백인 같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랬어요. 마오리족의 이미지가. 근데 내가 얘기했지 저번에 호주 원주민들 에버리진이라고 하죠. 에버리진하고 요 마오리족 완전히 출신 자체가 다르다고. 고향 자체가 다르다. 조상들의. 호주 원주민들은 요쪽 인도나 말레이시아 쪽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를 통해서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를 거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주 원주민이랑은 완전히 관련이 없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마오리족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이 양반들 뉴질랜드에 언제 도착했을까요? 1300년대입니다. 이성계 태어날 때. 그럼 뭐요? 이성계 태어날 때쯤이었던 1300년대 전에는 뉴질랜드 섬에 인류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마오리족이 뉴질랜드 땅을 밟았던 1300년대 이전에는 인류가 뉴질랜드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가 학계의 중론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신기하더라고. 물개 박쥐 있죠. 얘네 두 개 뭐야? 포유류잖아. 포유류. 호주는 그래도 포유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캥거루나 코알라 뭐 이런 포유류가 있잖아. 근데 뉴질랜드는 박쥐나 물개 빼면은 포유류가 없었대요. 거의 없었대요. 거의. 그리고 파충류도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육지에 살던 포유류와 파충류의 빈자리를 새가 채웁니다. 애초에 상위 포식자 포유류 같은 게 또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웨카라고 못 나는 새 있어요. 그리고 키위새라고 못 나는 새 있어. 얘네 지금 못 날거든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에 사는 카카포 앵무새라는 새예요. 개 무거워. 이거 졸라 커. 얘도 못 날아요. 얘 닭들기 마냥 뉴질랜드의 자연 생태계상 육지에 일단은 상위 포식자가 거의 없고 뭐 박쥐밖에 없는 거야. 해안가에 가야 그러면 물개나 이제 바다표범이나 이런 게 이제 포식자인 거고 포유류고. 육지에는 그러면은 새들을 잡아먹을 포유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날개가 없이 진화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 저번에 호주 편에서 총독 얘기했죠. 자, 데이비드 헐리 호주 군인 막 3스타 출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호주 총독이 뭐라고 했어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임명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사실상 뭐라고 했어요? 호주 사람들에게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촉망받고 지지받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주 정치인들 중에 결정을 해서 호주가 결정을 해서 영국 여왕한테 사인이나 빨리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뉴질랜드도 그런 총독이 있습니다.
남 신디키로 마오리족 출신이에요. 원래 그 공중보건 관련해서 교수하던 분이야. 뉴질랜드 총독도 호주랑 마찬가지로 영국 여왕이 사인을 해가지고 되긴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도 우리가 담 신디키로를 정했어, 사인해 빨리 영국 여왕아, 요런 느낌으로 간다. 근데 지금 뉴질랜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만 지금 화두인 게 있죠. 뉴질랜드는 패미 국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똥글들이 또 싸돌아댕겨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가서 일은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대낮부터 롤하고 나가서 일 좀 해 제발. 대한민국 GDP를 위해 도움이 안 돼 진짜로. 똥글 쓰지 말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요런 얘기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싸돌아다녔었어요. 일단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명확히 할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다른 나라에서도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현재 2022년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다라고 인식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페미니즘의 정신과 지들 멋대로 페미니즘과 지들 멋대로 페미니즘과 지들 멋대로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금 단적인 예로만 봐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국가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형태와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페미니즘이라고 어떻게 다 똑같겠어.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그리고 요구를 해야 하는 내용이 다 달라. 그리고 동남아나 어떤 나라 가면은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좀 그런 모계 사회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남자가 일 좀 덜 하고 여자가 일 더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은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가부장적인 국가라서, 근데 요런 상태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그런 케이스도 있겠어요. 그죠? 지금 페미니즘이든 뭐든 간에 똑같은 게 이 나라에 들어가냐 요 나라에 들어가냐 다 환경과 케이스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게 반응됩니다. 사회에서. 이런 것도 좀 염두에서 뉴질랜드를 볼 필요가 있겠죠. 페미니즘 얘기하기 전에 뉴질랜드의 페미니즘을 얘기하려면 뉴질랜드만의 문화와 그런 걸 전제로 깔고 봐야 된다는 거. 뉴질랜드가요, 인식이 어때요? 정치 선진국, 부패 없는 나라, 민주주의 선진국, 사람 살기 좋은 나라, 청정지역.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에서 항상 덴마크랑 뉴질랜드, 핀란드가 1위, 2위를 다퉈요. 공동 1위를 지금 셋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2021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도 지금 1위가 노르웨이면은 2위는 뉴질랜드예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뉴질랜드 평균적인 투표율이 8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뉴질랜드의 페미니즘이 도대체 언제 튀어나왔을까요? 뉴질랜드의 페미니즘만 얘기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초기의 페미니즘 운동은요, 여성 참정권 운동이었습니다. 참정권이 뭐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대부분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었어요. 내가 조금 충격적인 걸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뉴질랜드는 전 세계 최초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있던 나라입니다. 무려 1860년대에 여자도 투표하게 해달라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전 세계 최초였던 186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전 세계 최초 1893년에 생깁니다. 1893년에 여성 참정권이 생긴 게 뉴질랜드가 전 세계 최초라면 다른 나라들은 언제 했다는 거죠? 미국 언제부터 여자들도 투표할 수 있었을까요? 1920년입니다. 프랑스 언제였을 것 같아요? 1946년입니다. 프랑스 법에 명시된 게 여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법에 명시된 게 1946년입니다. 무슨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나라들도, 물론 프랑스가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나치 독일한테도 국가가 사라졌었고 뭐 여러 가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긴 해야 되지만, 여자들이 투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당연하게 인식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페미니즘이란 단어, 그리고 뭐 북미라든가 이런 데서도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고로 페미니즘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실제로 굉장히 반드시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반드시. 자,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올게요. 뉴질랜드가 1860년대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 투표 권리 이런 운동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여자가 부족하고 여자가 안 돼 있고 남자만 이거고 남자만 이거고 남자만 이거고 남자만 잘났고 남자만 더하고 남자만 더하고 이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랑 달라요. 뉴질랜드 낙태 합법화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여성 페미니즘이 훨씬 더 우월해지고, 페미 국가라고 우리나라에서 몇몇 똥글이 이제 얘기하는 그 뉴질랜드에서 낙태 합법화 언제 된 것 같아요? 2020년입니다. 뉴질랜드의 여성단체들이
1960년대부터 낙태 합법화를 요구했었어요. 근데 80년 지나서 2020년대에서 된 겁니다. 그렇게 여성 단체들이, 페미니즘 단체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다 해달래 막. 그거 다 들어주는 나라 아닙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남녀 성비가 불균형해서 여자가 더 많으니까 페미들이 더 설친다, 뭐 페미들의 세상이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드림이 나오더라고요. 자, 확인을 해봤어.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대요. 왜냐? 이민 오는 사람이 여성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들 뉴질랜드 같이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어려. 그러면 아빠들이 한국에서 남아가지고 돈 벌고 원래 다니던 직장 다니면서 처자식만 뉴질랜드로 보내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민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 2014에서 18년 통계를 보니까요, 이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합쳤을 때 남자가 유입되는 양이 좀 더 많아서 성비 불균형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22년 기준인데요, 매년 이제 CIA에서 월드북이라는 걸 이제 발간을 해요. 특정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그 통계라던가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 출생 시 이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거죠, 그죠? 지금 출생 시에 1.05명입니다. 남성이. 그리고 0세에서 14세는 1.06명 남자가. 15세에서 24세는 1.06명입니다. 25에서 54세는 조금 줄어요. 1.03명. 55에서 64세 되면서 남성이 0.95가 됩니다. 여성이 1이라고 봤을 때 65세 이상 남성은 0.76이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니까요, 대부분. 도대체 어디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 여자가? 어디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개똥꿀을 싸나려고 앉아있어. 애초에 그리고 성비 불균형 얘기가 나온 것도 문제인 거야. 뉴질랜드가 성비 불균형이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그 성비 불균형이 있다 한들 뉴질랜드가 지금 페미니즘 관련해가지고 무언가 독특한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지금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평균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고노동, 힘든 일, 위험한 일은 남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평균 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당연한 현실이 있는 건데 뉴질랜드에서 그거 가지고 지금 지랄거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이가 없다고 할 거야 아마. 뉴질랜드 사람들이 현지인한테 가가지고 니네 페미 국가라며, 니네 여자들이 뭐 월급 못 받고 뭐 이런 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진다며 물어봐봐 한번. 뉴질랜드 사람들 아마 어이없다고 할 거야 아마. 그 뭔 소리냐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야지, 우리나라만. 몇몇 나라랑 저 북미에 하나부터 열까지 통계 들이대면서 무조건 여자한테 다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페미니즘이 뭐 개소리만 졸라 하는 거로 뭐 매도하는 것도 문제고, 둘 다 문제야, 둘 다 문제하죠. 여혐과 남혐은요, 진짜 인간 간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신이 병신한 겁니다. 진짜로. 진짜 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솔하게 말한 거야, 정말로. 결혼하고 싶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사귀고 싶은데 지들 욕심은 그득그득해서 존나 왕자님 공주님 만나고 싶고, 근데 안 만나주니까 짜증나고 시기질투 더럽게 하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야 되는겨. 남들 잘 되는 꼬라지 보기 싫고 자기가 외모라던가 자격지심이라던가 열등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만 페미니즘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혐에 빠지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다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거 빠져있는 사람들, 여혐남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인성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뭐 그런 단어도 있다며. 설거지론인가? 나가 뒤지세요. 남이사 설거지론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살든 말든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뭘 그걸 주저리 짓거리고 앉아있어. 지들이나 결혼 잘하면 되지. 지금 그들의 생각의 전개는 이거 아닙니까? 저는 아메바인 줄 알았어, 아메바. 뉴질랜드 성비가 불균형하다. 여자가 더 많은 거겠지? 즉 페미국가. 뭔 아메바야 이게 도대체. 뭔 아메바야. 장구벌레도 너보다 똑똑하겠다 씨 그냥. 장구벌레.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도 있죠. 뭐 있어요? 전 세계적 복지국가. 북유럽을 포함해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굉장히 복지국가고 나중에 노후에 살기 편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간다요도 실제로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뉴질랜드 하면은 저기 뭐 청정 지역이고 젖소 저 우유도 깨끗하게 나오고 다들 저 양도 풀어 키우고 막 굉장히 자연환경도 좋은데 플러스 복지국가다. 복지국가 반열에 올라가 있는 국가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국가 맞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도 있어. 뉴질랜드는요 이미 영국이 1800년대에 식민지로 만든 곳 아닙니까? 그죠? 1700년대 1800년대를 지나면서 뉴질랜드는 식민지화 했잖아요. 영국이 1800년대부터 노령연금이 시작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굉장한 나라예요. 저번에 호주 편에서 말씀드렸죠. 딱 1900년부터 하루 8시간 근무 드립이 나왔었다 그랬잖아요. 뉴질랜드는 이미 1800년대 말부터 하루 노동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정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당연했던 이유가 뭐냐면 호주나 뉴질랜드가 솔직한 얘기로 좀 갑툭튀된 나라잖아요. 원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가 백인들
사람들, 영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문명화가 되고 그런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의견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호주나 뉴질랜드로 들어온 백인들이 이 국가를 쥐락펴락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들어왔던 백인들이 대부분 누구야? 노동자인 겁니다. 이민 온 노동자들. 수천 년 전부터 대대손손 사업을 하고 자본가들이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닌 거예요. 저기는 정재계 인사들의 유착관계와 정경유착 같은 게 그런 게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는 저기도 정치인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게 유착관계라는 게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대대손손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서로 또 또 왜 왜 이래? 왜 이래? 받으세요. 요런 게 문화적으로 남지 않으면은 쉽게 그게 일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랑 뉴질랜드는 초기부터 자본가나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바글바글하게 존재하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근데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자니까 노동자들 위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겁니다. 정책이 흘러가는 겁니다. 제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도 이민자 노동자들 위주의 목소리, 요구가 담겨있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 갔던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1930년에 뭐가 오죠? 대공황. 근데 저 대공황이 터졌을 때 뉴질랜드에서 집권하고 있던 정당이 있었을 거예요. 정권이. 그 정권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사업을 하고 그 공공사업에 국민들을 또 노동력으로 쓰고 실업률을 잡겠다고 얘기합니다. 뉴딜 한다는 거죠. 뉴딜. 근데 호응을 못 받아요. 국민들이 그다지 호응을 잘 안 해줬어요. 저거를. 그리고 1935년에 당시 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뉴질랜드 노동당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당이 집권하자마자 1938년부터 과부수당을 줍니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별걸 다 줬어요. 굉장히 많은 분야를 정부가 보전한다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듭니다. 과부수당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일찍 애를 키워야 되는 이제 그 입장에 있는 한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는 거고, 그리고 부모를 잃었어. 그 아들에 대해서도 주고, 요런 거를 이미 1938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뉴질랜드 노동당은 좌파인가 보다. 이런 소리를 하실까봐 또 간다요가 알아봤어요. 너무 잘 알죠. 이 영상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 내 머릿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뉴질랜드 노동당이랑요 뉴질랜드 국민당이 서로 경쟁하던 거대 양당이에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거죠. 근데 1975년에 이 뉴질랜드 국민당이 정권을 잡거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민 노인한테 뿌려요. 더 뿌려. 쫙쫙 뿌려요. 1975년이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5.1 쇼크의 여파로 전 세계 허리 휘청거릴 때예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당시에 인플레이션도 심했고 실업률도 심했고 대부채도 심했는데 거기다 대고 노령연금을 파격적으로 덧뿌린 겁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이. 그러자마자 뉴질랜드 재정이 파탄나고 개박살나요. 그리고 다시 뉴질랜드 노동당이 집권합니다. 1984년. 그러면 또 사회주의 복지 이런 정책을 할 줄 알았더니 규제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 줄이고 보조금 수당 사회보장해주는 것 싹 다 삭감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예요. 공공자산 매각하고 금융시장 개방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완벽하게 합류합니다. 이러면서 싹 다 바꿔요. 그러면 또 나아졌느냐? 경제 성장률이 급락합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급증해요. 빈곤율이 더 올랐죠. 주식이 폭락했어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외채 비율이 높아졌어요. 노동당이 그렇게 해서 대신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고 세금이 줄었고 1인당 GDP가 올라가고 회복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노동당의 정책과 국민당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 정치병은 약도 없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장단이 다 있는 거고 정책을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재분배 사회보장제도만 늘린다거나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만 하고 민영화만 한다거나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5년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 돼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이런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뉴질랜드 노동당은 좌파입니까? 옛날에 1930년도에는 수많은 수당을 만들었는데 1980년대에는 집권하고 나서 엄청난 민영화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인플레 잡으려고. 좌파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라고 얘기하거나 댓글에서 똥글을 싸지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안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 뉴질랜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국민당과 노동당의 거대 양당 체제였다. 이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 굉장히 썩어빠진 저 거대
거대 양당의 고인물들,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를 뉴질랜드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저 거대 양당 체제가 너무나 쓰레기 같고 냄새나고 부패했고 완전히 그냥 고여가지고 썩어가고 상대 정당 정치병 걸린 애들 이용해가지고 상대 정당 까기 바쁘고 상대 정당도 또 그지라고 국민들 속이고 눈 가리고 사람들 선동하고 후려갈기고 뒤통수 치고 그러했던 거대 양당이 결국에는 욕을라도 먹으니까 뉴질랜드에서 1990년대 중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대 양당은 개소리 했잖아요. 2020년 4월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집니다. 전세계 최초, 전세계 창조 전세계 최초 천지창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야 저거는. 이건 준연동형이라고 하면 안 돼. 한국식 비례대표제. 한국만의 비례대표제야 저거는. 무슨 준이야 준은. 준연동형은 무슨 준연동형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개소리야 그거는. 어떤 당은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개소리를 하질 않나 그 당시에. 한쪽 당은 소수 정당들하고 같이 쇼부 봐가지고 우리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 겁니다라고 개구라 친 다음에 나중 가서 통수 빡빡 친 다음에 준연동형 만들질 않나. 뭔지 그게 도대체 둘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 친구 효기심이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요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물론 의석이 많아지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획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들도 국회에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지지만 받으면. 우리나라 지금 한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정당이. 그때 되면은 국회에 입성한 그런 정당들이 막 8개 10개 될 수도 있어요. 연립정부라던가 연대 더 나아가서 서로 쇼부 봐가지고 이제 정치하는 협의를 보지 않으면은 국회가 굴러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둘이서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없을 겁니다. 큰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되고 아니면은 제1야당이 되더라도 다른 작은 소수 정당들하고 화합을 하고 협의를 보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지들 멋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정당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합치를 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섞이고 중재안이 나오는 그런 정치로 점점 변화되겠죠. 초기에는 개판일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뉴질랜드는 1990년대까지는 복지국가가 아니었다. 상당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민영화 개방 기업 이런 자본가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거를 오일 쇼크의 여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좀 그런 정책을 펼쳤었다는 거죠. 자, 근데 2000년대부터 다시 복지 정책으로 변화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규제 완화하고 법인세 인하해주고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산 같은 거 매각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거 인플레 해결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2000년대부터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뉴질랜드에 안정이 왔으니까 이제는 별로 뭐 복지 정책을 해도 상관이 없어진 거지. 뭐 살만해지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과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복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좋은 거죠. 웬만하면 결혼 장려를 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번 찬성하고 100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재밌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실업수당 실업급여라고 하죠. 해고 당하면 무조건 주잖아요 웬만하면은. 근데 뉴질랜드는 실업수당도 조건이 많이 붙어요. 실업자가 왜 됐는가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제 실업수당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정말로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이러면서 실업급여만 계속 타먹으면 안 되잖아요. 최근 통계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뉴질랜드가 현재 전체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지금 오히려 OECD보다 낮아요. 복지 예산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세금도 지금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동 가능 연령이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가지고 지금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뉴질랜드는 노동 가능 인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GDP 자체가 국가의 규모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런데도 1인당 GDP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노동 인구가 비율적으로 많은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왜냐면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민자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분들은 나라 꼴 망하면 본인들 탓하면 되죠 뭐. 이민자를 안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테크 기업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수많은 제조업 기업들, 더 나아가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기업들이 많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게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애들이 적어. 인구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노동 가능 인구가 적어서 그러면 결국에 또 이민
식민지 받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 뉴질랜드는 이 나라는 사회제도라던가 정책들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냥 상황에 맞게끔 자기들의 타이밍에 맞게끔 계속해서 변화해온 국가구나. 우리나라 차면 뭐만 하면은 저색 종북좌파다, 저색 토착외구다, 친중이다, 친일이다, 저색 기업이 얼마나 썩었는데 기업 편든다, 무조건 반대로 무조건 기업 욕만 하고 무조건 부자들 욕만 하고 아니면은 무조건 노조 탓만 하고 이런 게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는. 이런 게 뉴질랜드는 상당히 덜한 편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복지국가가 아닌 것 같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복지국가가 아닐 리가 없다. 뉴질랜드는 복지국가였다가 복지국가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뉴질랜드가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마오리족의 역사를 빼면은 되게 역사가 짧아요. 백인들이 들어와서 뭐 했고 뭐 하고 뭐 마오리족이랑 싸우고 뭐 마오리족이 어떻게 했고 그래서 역사가 좀 짧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심점이 뭡니까 지금? 단군할배, 환빠, 국뽕, 대한민국 민족, 삼성, SK. 자, 뉴질랜드는 뭐로 뭉쳐 있을까 도대체?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로 뭉쳐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나라예요. 실제로 뭐 뉴질랜드가 PC주의 국가다, 저 나라 노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PC주의가 많은 나라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뭔 말이냐면 별탈 없이 시끄럽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PC가 싫고 페미가 싫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의 나라도 그냥 욕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이런 등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에선 그게 좋대는데 어떡할 건데 왜 남의 나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다른 나라가 알아서 그거를 지금 본인들 스스로 문제가 없이 살고 있다면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도덕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게 본인들의 구심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제 국가 안에서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실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냥 복지국가인 것 같고 뭔가 이래 보이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보면은 다들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위해서 국민들 정신 자체가 조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구나. 요런 게 이제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담배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네,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은 열흘 이상 체류 안 하려고요. 공항에서 함부로밖에 못 사거든. 그래서 가면은 그냥 열흘 있다가 여기 건너가서 또 열흘 있으려고. 자, 뉴질랜드 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다유 채널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있죠. 지금 뭐가 남았을까요? 뉴질랜드의 국제정치. 뉴질랜드가요 기본적으로 미국, 호주랑 친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맨 위에 보이시죠?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 우방국, 최우선 감시국. 미국이 정한 거예요. 어느 정도 미국의 감시 대상도 아니고 미국과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포함해서 5개.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우리는 제일 친하고 우리는 서로 우방이야. 이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의 감시 감청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로 밑에 동맹국 보이시죠? 동맹국은 미국과 협력 관계를 다양하게 맺고 있으나 현안에 따라 감시 감청을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인 거죠. 밑에 보면은 적성국이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뭐 위성 지도부터 감시 감청 CIA 다 뿌려서 별난리를 치면서 지켜보고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냉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도 미국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적이 되기 어려운 국가를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군사훈련 뭐 아니면 미국이 새로 만든다고 했던 IPEF라는 거 있죠. 인도태평양 경제체제. 요런 거에도 기본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들어가는 편이다. 캐나다는 이번엔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 안 들어가도 캐나다는 다양한 곳들에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영국이랑. 그리고 실제로 호주랑 뉴질랜드의 관계는 너무나 좋죠. 그거 아세요? 만약에 뉴질랜드 사람이 호주에 입국을 하게 되면요 특별 비자를 받아요.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 SCV입니다. 이게 특별 비자가 뭐냐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전까지는 도를 넘어설 정도로 혜택을 줬었어요. 서로 뉴질랜드 사람들이 1986년 전에는 호주에 가면 호주의 복지 혜택을 다 똑같이
똑같이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뉴질랜드 사람인데도 호주 가면 복지 혜택이고 뭐고 다 받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좀 에바다. 그래서 1986년 이후에는 점차 줄여갔는데 뭐 이 SCV는 근데 뉴질랜드 사람이 호주 갈 때뿐만 아니라 호주 사람이 뉴질랜드를 가도 영주권 없이 무기한으로 호주 사람도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945년에 UN 창립국 있죠. 처음 창립할 때 모인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 하나입니다. 정말 초기 멤버예요. 뉴질랜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 뉴질랜드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그런 국제 조직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다른 강대국들하고 서로 조인을 해서 협력하면서 안 살아가면 우리는 된다. 인구도 적고 안보적으로 우리 혼자서 다른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우린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강대국에 붙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1951년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이라는 ANZUS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셋이서 집단안보협정을 맺어서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근데요 저기서 뉴질랜드가 사실상 팽당합니다. 왜냐면 냉전 기간 동안 뉴질랜드 근처에서 계속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실험을 처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지들이 자꾸 태평양에서 핵실험하잖아. 짜증나는 거지. 근데 저번 편에서 제가 뉴질랜드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인 국가가 되는 걸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장애인부터 동성애, LGBT, 성소수자, 수많은 이민자, 사회 취약계층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뉴질랜드가 도덕적인 국가가 되는 거를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잖아. 핵무기가 뭡니까? 살생을 위한 강력한 무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당연히 뉴질랜드 국방부, 안보, 외교 당국자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실험하는 걸 본인들도 싫긴 했겠으나 국민으로서 그래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 자기들의 동맹과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안보적으로 자주 국방이 안 돼요 뉴질랜드는. 근데 국민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태평양 쪽에서 핵실험하는 거를 하도 반대를 해서 나중 가서 1985년엔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합니다. 군함의 입항이 무슨 의미가 있죠? 미국의 동맹들이 왜 있어? 태평양이랑 인도양에 미국의 군함이 훈련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에 여기서도 입항하고 여기서도 세우고 저기서도 주차한 다음에 기름도 채우고 정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서 이제 보급을 받기 위해서 입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뉴질랜드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이 하도 안 좋으니까 미국 군함의 입항까지 아예 막아버렸던 거죠. 그거는 사상 초유의 사태죠.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후에 미국 군함의 입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막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뉴질랜드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87년 뉴질랜드와 부속 도서를 포함한 전역은 비핵지대라는 법을 만듭니다. 핵무기 반입도 안 되고 우리 주변 바다에서 핵실험을 처할 생각도 하지 말고 중국이나 적대국, 냉전 때 미국의 적대국을 싸갈길 때 핵무기를 뉴질랜드에 반입할 생각하지 말고 누굴 싸갈길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지금 2022년에도 전술핵, 전략적으로 전술핵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론에. 근데 뉴질랜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비핵지대다. 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태평양 안보 보장조약이라는 데서 뉴질랜드가 팽당할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미국이랑 호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야. 아니 뉴질랜드 너도 여기 포함해가지고 시부레 같이 이제 함께 안보 동맹하면서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러려면 핵무기든 뭐든 간에 필요하면 서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왜 자꾸 선을 그어니네. 그래서 현재 사실상 뉴질랜드가 저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에서 탈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호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이 쓰이는 겁니다. 뉴질랜드, 호주가 묶여져서 안보적으로 얘기가 잘 안 돼요. 호주 얘기만 많이 나와. 미국과 호주는 지금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 호주와 함께 미국이 같이 우방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함께 견제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뉴질랜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저 오커스 아시죠? 오커스 영국과 미국과 호주가 함께한 여기도 지금 안보 파트너십에도 뉴질랜드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뉴질랜드를 아예 쌩까진 않아요. 왜냐하면 뉴질랜드도 생각이 좀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조지 부시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2001년에 뉴질랜드 군대를 파병해 줍니다. 뉴질랜드가.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알죠? 이 양반. 이 사람 1990년에 걸프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 부시 때 그 걸프전 일어난 거에도 뉴질랜드가 파병을 해줘요. 이렇게만 보면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고
공조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2008년에 뉴질랜드가 중국이랑 FTA를 하거든요. 2008년 당시가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최초의 FTA였어요. 뉴질랜드 중국이 한 게. 뉴질랜드 입장에선 중국 말고도 FTA 한 나라들이 많겠지. 근데 중국이랑 가장 빨리 해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는 뉴질랜드가 최초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립외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정권에 따라서 뉴질랜드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뉴질랜드가 어느 국가의 동맹이다. 뭐 아까 말한 파이브 아이즈 있죠.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는 이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지금 파이브 아이즈에 속해 있고 어느 국가와 뭐 FTA를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특정 국가와 무조건 얘네 편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상당히 더럽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뉴질랜드가 옳은 소리를 너무 숨김없이 너무 많이 해서 좀 저래도 되나? 걱정되는 게 좀 있어요. 간다요 개인적으로. 예컨대 지금 호주랑 미국이 강력한 반중 정책으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뉴질랜드가 비판합니다. 특정 국가의 편에만 서서 국제 평화를 깨고 시끄러운 일을 만드는 건 잘못된 것이다. 중국도 미국도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호주가 감히 미국 편에 서고 누구 편에 서고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뉴질랜드가. 그리고 뉴질랜드가 지금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랑 호주 니네들 우리 뉴질랜드한테 중국이랑 쌩까라마라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려고 하지마 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국의 티베트랑 신장 위구르 문제와 홍콩 인권 자유 독립에 대해서는 또 중국이 문제가 있다고 깝니다. 뉴질랜드는 자기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요. 그냥 최근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요. 러시아를 지금 서방 세계들이 지금 제재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또 뉴질랜드가 바로 참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전격적인 러시아 제재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걸 전량 수입하는 나라니까. IPEF 인도태평양 경제체제 여기엔 또 뉴질랜드가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간피셜로 말씀드리면 뉴질랜드가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인들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게 됐겠죠. 당선이 돼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당선을 원하지 않든 간에 정치인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또 맞잖아요. 어느 정도는. 물론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의 괴리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뉴질랜드 자기들이 봤을 때 전쟁과 평화를 위협하는 아니면 특정 국가랑 무조건 쌩까거나 아예 돌아서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생길 후폭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동참했다 그랬잖아요. 뉴질랜드의 국제정치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뉴질랜드가 만약에 러시아가 먼저 화해 모드로 돌아서고 싶다고 얘기했어. 근데도 미국이랑 서유럽이랑 우크라이나가 안 해. 이제 와서 화해 꺼져. 응 안 해. 니네는 화해 안 해. 제재 계속할 거야. 이러면은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그때 가서는 미국을 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평화라던가 누가 봐도 도리적으로 오프콜스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국제정치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보다도 현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솔직히 뉴질랜드의 저런 모습이 짜증나. 얘네들은 씨부래. 쟤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뭐야 너네. 니네 한번 한번 당하고 싶어?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만약에 뉴질랜드를 팽했어. 경제 제재를 하겠대 뉴질랜드를. 근데 뉴질랜드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낙농업과 목축업으로 1차 산업이랑 3차 산업이 돌아가는 국가라고 했잖아요. 낙농업으로 바다를 만들었어. 그건 1차 산업이죠. 그 바다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건 3차 산업이란 말이야. 낙농업 목축업과 관련된 1, 3차 산업에서 번 돈을 뉴질랜드 또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 은행이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 뉴질랜드가 은행업이랑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고 동시에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야 저 나라가. 근데 만약에 뉴질랜드를 경제 제재 하려면은 우유를 제재해야 돼요. 아니면 소, 양, 아니면 바다 그거를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제재할 게 그거밖에 없어. 지금 여기는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버터, 뉴질랜드 유제품, 뉴질랜드 분유, 뉴질랜드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건강한 유제품, 건강한 소고기 하면 무조건 지금 전 세계 탑이 뉴질랜드예요. 호주도 따라갈 수 없어요. 뉴질랜드는. 호주도 곡물 사료를 막바지에 매겨가지고 파는 소가 많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나쁜 국가도 아니고 소프트 파워도 나쁜 국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낙농업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또 뉴질랜드 경제를 또 이끌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라는 국가를 미국이 경제 제재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과연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란 나라랑 러시아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해도 수많은 국가들도 안 좋아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리더십이 발휘되고 이제 이끌어지는 건데 뉴질랜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거지. 국제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국방력이 강하거나 그런 위협적인 나라도 아닌데, 게다가 또 뉴질랜드가 도덕윤리적으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정치적 올바름이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나라의 롤모델,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아니면 뉴질랜드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나라를 롤모델링하는 게 많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초패권 국가인데도 그렇게 롤모델화되지는 않아요. 국방력이라던가 이런 거는 미국만큼 우리도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체계, 체제, 정책 이런 사회문화 같은 거를 미국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다고. 자, 지금까지 이제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기본, 기초, 개괄, 요약본을 내루민 마냥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지도에 보이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뉴질랜드 왕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 봐봐. 뉴질랜드가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영국인들이 해먹어서 만든 나라 아니요? 많이도 해먹었지, 대영 제국이. 그지? 그럼 영국이 대영 제국일 때 호주랑 뉴질랜드를 지들 땅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뉴질랜드 위에 있는 요런 조만한 섬나라들이라던가 이런 태평양 쪽에 있는 요 조만한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지들 땅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1926년이랑 31년에 뭐 벨푸어 선언, 웨스터민스터 뭐 이런 게 있었어. 그게 뭔 의미가 있던 거냐면, 대영 제국의 모든 영토가 각각의 지역마다 자치권이 있고 자치령이 되고 사실상 독립 수준이 된다예요. 자치권과 자치령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독립한 건 아니고 대영 제국의 영토지, 이 소리 나고 싶었겠죠. 캐나다의 여왕은 누구예요? 영국 여왕입니다. 호주의 왕은 누구예요? 영국 여왕입니다. 뉴질랜드의 왕은 누구예요? 영국 여왕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왕도 영국 여왕이죠.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 뭐 캐나다나 남아공이나 호주나 뭐 있네요. 그죠?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영국 섬 씨부레 이거 니네가 본토면 본토지 조만한 섬에 있는 새끼들이 우리가 지금 이 호주 대륙에 들어와 있고 지금 씨부레 캐나다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니네보다 뭐 하찮아? 영국 여왕은 무슨 영국 여왕이야. 우리들의 왕이지. 우리 캐나다의 왕이야 그분은. 왜 영국 여왕이야 이 야, 우리 캐나다가 니네보다 뭐 못해? 자, 그럼 뭐야 이제? 캐나다의 여왕인 거야. 캐나다 입장에서. 영국 니네가 여왕이라고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캐나다라는 독립되고 굉장한 자치권이 있는 이 지역에 따로 여왕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엘리자베스 2세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서 뉴질랜드 왕국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지금 뉴질랜드의 북섬, 남섬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쿡제도, 그리고 니우에, 그리고 토켈라우 뭐 이런 게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것들을 다 합해서 뉴질랜드 왕국이다로 되어 있어요. 뉴질랜드 법상 그렇게 돼 있어. 이 모든 지역의 왕, 모든 지역의 왕은 뉴질랜드의 왕이신 여왕님이시다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영국에 계신 그 엘리자베스 2세는 이 사람들한테 영국 여왕이 아니야. 뉴질랜드의 왕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따로 존재하는 분이다. 요런 느낌이야. 뉴질랜드 이 왕국의 본토는 뉴질랜드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여기 쿡 아일랜드, 여기 쿡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니우의 토켈라우. 지금도 뉴질랜드랑 호주랑 캐나다가 영연방이라고 하잖아요. 영연방인 건 맞지만 사실상 뉴질랜드는 아예 다른 나라예요. 지금 영국이랑. 캐나다도 아예 다른 나라예요. 그죠? 호주도 영국이랑 아예 다른 나라예요. 그죠? 근데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재미 요소로서 자기들 정통성 때문에 이런 영연방과 우리들의 왕으로 부르는 거죠. 자, 지금 뉴질랜드 왕국 이거는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그럼 이제 뉴질랜드의 영토가 여기서부터 여 끝에까지 다냐? 애매해요. 뭔가. 니우에랑 토켈라우랑 쿡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지금 니우에랑 쿡제도는요, 원래는 뉴질랜드 왕국, 뉴질랜드 본섬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원래는 식민지로 되어 있던 게 어감이 똑같잖아. 뉴질랜드가 얼마나 착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아니야. 근데 감히 어디 식민지 취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니우에랑 쿡제도, 쿡 아일랜드는 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다 이 말이야. 제휴국가. 그래서 각각의 주권과 국제법적인 자기들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삽니다. 니우에랑 쿡제도는. 올림픽 나갈 때도 니우에랑 쿡제도는 뉴질랜드랑 올림픽을 따로 나가요. 같은 국가로 거의 안 보게끔 지금 점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이 좀 독특해. 지금 쿡제도랑 니우의 사람은 쿡제도 니우의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각각 있겠죠. 그죠? 난 쿡제도 사람이야. 난 니우의 사람이야. 근데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난 니우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는다. 나는 쿡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동시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다. 자, 애매하죠. 그죠? 그럼 이게 뉴질랜드의 영토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별개의 나라로 봐야 되는가? 뭔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근데 맨 위에 여기 보이시죠? 토켈라우. 여기는 뉴질랜드의 디펜던트 테리토리입니다. 속령이죠? 속지. 식민지란 얘기야. 말이 콜로니라고까지 안 쓸 뿐이지 사실상 식민지란 얘기예요. 근데 콜로니 식민지라고 하면 어감이 너무 거지 같잖아. 그래서 지금 디펜던트 테리토리로 이제 좀 이름을 좀 어감을 바꾼 건데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 토켈라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뉴질랜드 인구조사 통계에서 자기들이 뉴질랜드 어디 출신이냐를 적으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는 뉴질랜드인이야라고 적지 않고 토켈라우 사람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토켈라우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대한민국 울릉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울릉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예 토켈라우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 본인들 스스로가 이 토켈라우가 뉴질랜드에 완벽하게 속해 있고 뉴질랜드의 영토야라는 그 느낌을 그렇게 가깝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토켈라우가 자치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래요. 자기들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토켈라우 자치국회가 따로 있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2004년이랑 2007년에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토켈라우에서 우리 그냥 뉴질랜드의 속령이 아니라 속지가 아니라 지금 니우에나 쿡제도처럼 우리도 완전히 다른 제휴국가 형태로 가자. 뉴질랜드랑 주권을 가진 형태로 가자. 지금 토켈라우가 자기들의 주권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니우에랑 쿡아일랜드는 지금 자기들의 주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토켈라우는 아까 말했지만 속령이잖아. 그래서 2004년 2007년에 토켈라우 안에서 우리가 아예 뉴질랜드에 거리가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다른 별개의 나라로 가고 대신에 니우에나 쿡제도처럼 뉴질랜드와 파트너 국가 제휴국가 형태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토켈라우 지역 주민 투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찬성을 던지긴 했으나 전체 토켈라우 주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대요. 근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아서 기각이 됐대요. 달리 말하면 뭐야 지금? 토켈라우 안에서 뉴질랜드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갈라서고 싶은 사람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쿡아일랜드 니우의 토켈라우 뉴질랜드랑 똑같이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뉴질랜드가 뉴질랜드의 복지를 저 뒤에 다 주지 못하는 이유가 저 국가들과 저 지역들은 자치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치권을 준 만큼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지. 너네가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자치를 줬으니 니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운영하는 그런 복지제도와 이런 거를 다 너네가 받게는 하기는 어렵겠다. 요런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경기도나 강원도나 충청북도나 이런 데다가 이제 지자체 예산 주잖아. 중앙정부가. 그게 아니라 ODA 해외 원조를 주는 형식으로 뉴질랜드가 니우의 쿡 아일랜드 토켈라우에 돈을 준대요. 해외 원조 형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거로 하면은 쟤네들의 자치권과 어떤 쟤네들의 주권 같은 거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 그렇게 주면 안 되니까 해외 원조를 주는 형식으로 준다는 거야 돈을. 저 세 지역에. 그리고 이런 해외 원조도 받고 뭐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든 돈을 받든 간에 저 세 지역도 뉴질랜드에 속해 있는 게 본인들한테도 이득인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쿡제도랑 니우에랑 요 두 지역 전부 다 매년 세금이 적자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돈보다 걷어들이는 게 더 적어. 그래서 지금 쿡제도랑 니우에는 둘 다 자기들 스스로 공공 서비스나 이제 공무원들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개판이야 지금 경제.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ODA 해외 원조해주는 개념으로 지금 원조해주는 거 끊기면은 때 지금 다때 저기 지금 토켈라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70에서 80%를 뉴질랜드가 그냥 부어준대요. 가만히 앉으면 뉴질랜드에 속해 있으면 7, 80%가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뉴질랜드에서 갈라지겠어. 안 그려? 그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뉴질랜드 왕국에 속한 나머지 국가들 있죠. 쿡제도랑 니우에랑 토켈라우 이 세 지역에서 도는 얘기래 이게. 만약에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 형식적으로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이 뉴질랜드 왕국이라는 게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뉴질랜드가 아예 야 뉴질랜드 왕국이 지랄이고 뉴질랜드 왕국 말고 우리 뉴질랜드는 영연방 탈퇴하고 영국 여왕 뉴질랜드 여왕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따로 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뉴질랜드에서만 그 영국 여왕 뉴질랜드 왕국의 여왕의 지위가 사라지는 거냐. 나머지 셋은 그대로 있고 아니면 뉴질랜드 왕국 전체에서 여왕님을 섬기던 그게 사라지는 거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게 있대요 지금. 그리고 완전히 여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쿡아일랜드 있죠. 여기 동성애자들은 걸리면 7년 이하 징역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그럴 리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른 법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상당히 법이든 제도든 더 나아가서 자치권까지도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완전히. 근데 아직 진짜 오늘 안 한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거 뉴질랜드의 역사.
자, 저번 시간 뉴질랜드의 전반적인 것들, 뉴질랜드 국제정치 별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한 거는 저짝 위에 지금 뜨죠? 저번 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뉴질랜드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뉴질랜드에도 원주민이 있어요, 그죠? 저번 시간부터 말했던 마오리족. 근데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뉴질랜드에 지금 마오리족을 포함한 원래 주민들, 원주민들의 비율입니다. 호주가 2016년에 인구조사했을 때 호주 전체 인구의 3.3%가 호주 원주민이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는 2018년 기준 원주민 비율이 무려 16.5%입니다. 호주의 전체 원주민의 인구가 80만 명 정도예요. 뉴질랜드도 80만 명 안팎입니다. 지금 뉴질랜드가 호주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근데 원주민의 총 머릿수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원주민이. 저번에 호주 역사편에서 말씀드렸죠. 호주의 원주민과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아예 다른 인류다. 아예 루트도 다르고 동선도 다르고 아예 유전적으로 언어적으로든 다 다르다. 지금 대만에도 원주민들 많아요. 간다요도 대만 친구 중에 원주민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어적으로만 보면 마오리족이 대만의 원주민에서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만의 원주민이 이제 필리핀을 거쳐서 파푸아 누기니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멜라네시아와 뉴질랜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마오리족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이에요. 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호주에는 별로 없거든요, 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이. 근데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요. 여기 대만의 원주민이랑 지금 뉴질랜드 하와이 사람들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인데 갑자기 마다가스카르에도 있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유전적, 언어적, 문화적인 걸 고려해봤을 때 지금 마오리족들의 조상은 굉장히 많은 곳들을 지금 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지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마다가스카르같이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기 특히나 아즈텍 제국의 원주민들, 그리고 북미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도 하던 그 원주민들 전부 다들 뭔가 발전이 조금 더뎠거든요. 근데 진짜 마오리족하고 에보리진, 호주 원주민이랑 뉴질랜드 원주민들은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예 문자도 없었고 석기 시대를 벗어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배 만드는 항해술은 기가 막히게 발전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요런 카누 아세요? 저게 마오리족이랑 하와이 사람들이 백인들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저런 배를 그냥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부터 썼을 거예요. 글도 없고 제대로 된 문명의 혜택도 못 받았고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는 거지.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지, 이중구조 카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엮어가지고 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빠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마오리족하고 비슷한 그 인종 그룹이 지금 하와이에도 살고 대만 원주민들도 섞여 있을 것 같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에도 있고, 이게 와카카누라고 해서 마오리족이 옛날부터 타던, 전통적으로 타던 카누래요.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저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만든 카누가 어떻게 대만 섬이나 이런 데서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어떻게 뉴질랜드랑 마다가스카르랑 하와이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토타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게 뉴질랜드에 많이 사는 나무인데, 이 뉴질랜드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야. 마치 동화에 나올 법한 굉장히 큰 나무 있잖아요. 저런 토타라라는 나무가 있대요. 토타라. 이게 뉴질랜드에서 엄청 흔하게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 기름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뜬대요, 잘. 그리고 그 기름 덕분에 안 썩는다는 거야, 잘.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 나무를 이용해서 카누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멀리까지 이제 항해가 가능했던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대박인 게 뭐냐, 이성계가 태어날 때쯤이었던 1300년대까지도 뉴질랜드에는 인류가 없었다는 겁니다. 1300년대 가서야 지금의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지. 그전에는 무인도였단 얘기예요. 동물들은 있었지만 인류는 없었다는 거죠, 인류. 뉴질랜드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직접적인 인간의 흔적이요, 가장 빠른 게 1314년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전에는 인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있어봤자 엄청나게 소수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 섬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의 후손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규모로 이주를 하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는 1300년대라고 추정되고 있다. 지금 과학적으로. 진짜 대박이었던 게 나 너무 신기했어, 이걸. 마오리족이 1300년대에 뉴질랜드에 왔을 때 고구마를 갖고 왔대요. 근데 그 고구마가 남미가 원산지란 말이야. 그럼 뭐야, 지금 저 마오리족이라는 존재들이 뉴질랜드 땅에 밟기 전에 남미에 들렸던가, 아니면 남미 사람들을 어딘가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뉴질랜드로 고구마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마오리족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마오리족이 중앙집권 체제가 안
존댔던 부족입니다. 영국이 올 때까지도. 영국이 뉴질랜드 섬을 밟기 전까지 그리고 밟은 이후에도 중앙 집권이 안 됐어요. 각 부족 단위로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갈라져가지고 살았었어. 그리고 저렇게 생긴 라고 부르는 대형 요새에서 살았대요. 지금도 그래서 뉴질랜드 가보면은 계단식론처럼 막 저런 흔적이 막 남아있대요. 근데 이게 항상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어디서든 먹고 살기 힘들거나 식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피해 복수 문화. 중동아랍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튀어나오기 전만 해도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 몽골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그 통수 문화 복수 문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오리족도 그런 피해 복수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그리고 마오리족들이 식인 문화가 있었대요. 나 이거 대박이었어 진짜. 마나 포션 아시죠? 게임에서 빠는 그 파란색. 다른 태평양섬 주민들도 식인 문화 같은 게 있었는데 초자연적인 힘, 마력, 그걸 마나라고 불렀대 마오리족이. 인간들에게 각각 있는 그 마나를 내가 흡수하고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저 인간을 먹어서 흡수해야 된다고 믿었다고. 마나 포션 빨려고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나가 저 마나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 애니미즘이 강하게 있었어요. 자연의 신이 존재하시고 그 자연과 우리 마오리족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 자연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걸 믿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마오리족이 자연을 함부로 괴롭히면 자연이 노하신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도 뉴질랜드에서 자연경관이라던가 그 국립공원 감시감독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업 같은 거 감시감독하는 거. 마오리족들한테 돈 주고 많이 시킨대. 잘해. 돈 주고 뉴질랜드가 막 정부에서 돈 주고 그래서 잘한대요. 자연 수호하고. 근데 1642년 네덜란드의 아벨 타스만이라는 양반이 뉴질랜드를 발견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의 제일란트주라는 주가 있어요. 주. 그래서 이 아벨 타스만이 네덜란드의 서남쪽에 있는 이 제일란트주를 따서 노바 제일란트라고 부릅니다. 그 노바 제일란트를 영어식으로 바꾸면 뉴질랜드가 돼요. 노바 제일란트는 뉴질랜드입니다. 우리나라 갖다 쓰면 어디 식민사관을 가지고 그딴 단어를 나라 이름으로 쓰냐? 과거 외세들이 만든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지금까지 써야 되느냐? 그러면서 개난리가 났겠지. 근데 어차피 지금 뉴질랜드 사는 백인들이 식민지화했던 백인들의 후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자, 근데 이 네덜란드 항해사 아벨 타스만이 일단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목이 마르니까 일단 저 뉴질랜드 섬 모래사장에 배를 정박합니다. 그리고 물을 찾으러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마오리족이 떼거지로 나오면서 막 죽창 던지고 돌 던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 4명이 죽고 급하게 튑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네덜란드로.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슈 이렇게 가나? 슈 가나? 똑같이 멀어요. 진짜 저리 가나 요리 가나 뒤져라 멀어 진짜. 너무 먼 거야. 네덜란드가 그래서 저 뉴질랜드 지역에 대한 식민지 개척에 관심을 끊습니다. 자, 그러다가 1769년 호주도 발견하셨고 하와이도 발견하셨고 남극도 발견하셨고 더 나아가서 뉴질랜드까지 동시에 발견하셨다는 영국의 항해사 제임스 쿡이 뉴질랜드에 도착하십니다. 뉴질랜드에 마오리족 부족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뉴질랜드 한 바퀴 돌았을 거 아니야. 어우 나 제임스 쿡이야. 이거 뉴질랜드 또 이렇게 또 야무지구만. 이렇게 생겼구만. 한 바퀴를 돌았겠죠. 돌 때마다 새로운 마오리족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정박 여기 세웠어. 마오리족이네 하면서 경계를 서로 하게 돼. 우린 친해지고 싶다. 너네들과 친해지고 싶다. 말은 안 통해도 막 바디 랭귀지 졸라 하고 이제 바카스 주고 이제 자연은 이제 웅진 자연은 저 한 박스씩 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에로 하이바 주면서 이제 막 친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친해졌어. 친해지고 이제 저 밑으로 갔는데 얘네들 좋아. 얘네도 이제 바카스 좋아해. 좋아. 자, 이제 내려갔어. 딴 데는 막 돌 던지고 막 죽창 던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마오리족이 지금 너무 그 다양하게 부족들끼리 갈라져 있다 보니까 반응들이 또 다 다른 거야. 한마음 한뜻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닌 거지. 마오리족도 어떤 마오리족은 영국의 저 제임스 쿡을 환영하기도 하고 잘 지내보자고 하고 어떤 부족은 완전히 그게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서 제임스 쿡이 열받아가지고 저 마오리족 한 10명 정도 쏴갈기고 죽이고 그러고 돌아왔대.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인들이 제임스 쿡이 갔다 왔다는 저 뉴질랜드 저거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내요. 그리고 1772년에는 프랑스는 아예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오리족 250명을 쏴갈겨 죽여요. 그리고 막상 왔는데 존나 머네 가자.
그리고 그냥 가. 그리고 이제 영국인들만 이제 뉴질랜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바깥 사람 미어로바이바 저 사준 것도 있잖아. 영지디도 있고 영지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서로 덕도 주고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오리족 중에서 몇몇 부족이랑은 영국인들이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뉴질랜드가 특산품이 있어. 물개기름. 저 바다사자 골수, 바다사자 뼈가루랑 저 물개기름 같은 거 팔아먹는 거 알죠? 요런 바다사자랑 고래, 그 바다표범. 영국이 이제 얘네들 잡아다가 이제 모피 같은 거 이제 얻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뉴질랜드에 정착을 해요, 일단. 그래서 그 정착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바다표범들 죽창으로 잡아 죽이면서 모피 만들어서 팔아먹고 마오리족이랑도 또 잘 지내고 그 주변에 있는 마오리족 부족이랑. 근데 갑자기 호주가 나옵니다. 자, 호주에 감옥선이가 있다 그랬어요. 영국이 내려간 죄수들. 근데 이 양반들 중에 탈옥한 죄수들이 있었어. 그리고 호주가 심심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져가지고 이 죄수로서 가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탈옥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게다가 탈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야. 저 범죄자들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군인들도 이제 보냈단 말이야, 영국이. 그 군인들도 여기 호주에서 있고 싶지가 않으니까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여기서 뉴질랜드로 튑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꽤 많았어요. 근데 이 양반들 중에 뉴질랜드도 영국이 이제 들어오니까 영국군에 잡히면 X대잖아. 이제 뒤지는 거야. 그래서 마오리족에 들어간 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백인이에요. 나 마오리족 되고 싶다고. 그 마오리족들이 원래 얼굴에 그 문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신을 한 거야, 이 양반도. 그리고 마오리족이 입은 듯한 그 옷을 입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총을 쏘는 방법과 총을 만드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마오리족한테 알려줬대. 그리고 이 사람은 마오리의 문화랑 마오리어랑 이런 걸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 이후에 마오리 부족 한두 개가 총을 쏠 줄 아는 그런 부족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잖아. 이 사람이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이 탈영을 한 이후에 다른 유럽인들, 영국인들이 이제 또 다른 마오리 부족을 찾으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간 마오리족 부족에 찾아간 거야, 영국인들이. 얘가 여기 있는지는 몰랐겠지. 근데 이제 걔네가 이제 헤이 활 쏘지 마셈. 우리 바카스 갖고 왔음. 뭐 삼겹살 좋아함? 소주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비켜. Hey, how are you? 이제 그러는 거지. 요런 느낌으로 얘가 있던 거야, 거기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들어가 있던 그 마오리 부족이랑 영국인들이 교류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 얘가 들어가 있던 그 마오리족을 포함해서 얘가 마오리어를 할 줄 알았으니까 다른 마오리족이랑도 영국인들이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런 역할을 얘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오리어도 많이 얘가 알려주고, 영국인들한테도. 그러면서 영국인들이 조금 뉴질랜드에 좀 손쉽게 서로 좀 교류 많이 하고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좀 서로 가까워지는 차원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죽창 많이 던지는 데서는 이제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 마오리족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1840년대쯤 되면요, 실제 당시 마오리족 인구의 거의 절반이 성공회를 믿게 됐대요.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식인 풍습 같은 게 거의 사라지고 그런 게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마오리족이요, 배도 잘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18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화살이 없었대요. 마오리족은 그냥 원거리 무기 자체가 없는 거야. 돌도끼나 저 죽창이나 그냥 이런 거로만 싸우는 거야. 육탄전 하는 거야, 항상 싸움 나면은 막.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맨손이었다가 뭐 도끼를 쓰다가 오한마 쓰다가 칼, 화살, 창 쓰다가 이제 나중 가서는 총으로 가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마오리족은 건너뛰어, 몇 개를. 건너뛰어. 맨손에서 창 쓰다가 갑자기 총 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기독교도 많이 퍼지고 유럽 사람들이 더 손쉽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마오리족들의 물건이랑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총이나 그런 물건들하고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영국에 가져가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서 마오리족들한테 총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마오리족들은 부족들끼리 사이가 더럽고 갈갈이 찢어져 있다 그랬죠. 총을 만난 부족과 총을 아직 못 만난 부족이 싸울 예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1807년부터 1840년까지 머스킷 전쟁이라는 마오리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머스킷 전쟁은 영국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오리족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2만 명에서 4만 명이 죽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마오리족들, 부족들끼리. 요 과정에서 총을 안 가지고 있던 마오리 부족 중 3만 명이 총을 가지고 있던 마오리 부족의 노예가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간다요가 그냥 이 사람 잘 되라고 뭘 해줬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좀 더 발전하라고 뭘 해줬는데 오히려 정말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구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오리족은 여기서 진짜 많이 죽어요. 마오리 부족들 중에서 머스킷 총을 가진 부족이랑 아닌 부족들의 연합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죽은 거지,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마오리족보다 훨씬 많아, 자기들끼리 싸운 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서 와이탕이 조약이라고, 이게 원본이 얼마 안 남았대요. 원본이 유일무이하게 남은 거라는데, 이게 뭐냐면 마오리족들이 영국한테 얘기하는 거야. 제발 식민 지배를 해달라고. 셀프로. 이미 마오리족들은 영국 본국이 본격적으로 식민 지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부터, 영국이 뉴질랜드를 먹으려고 하기 전부터도 호주에서 탈영한 애들, 호주에서 죄수로 있다가 탈옥한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유럽 문화라던가 이런 거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마오리족들이. 그리고 아까 누구는 백인 마오리 됐댔잖아, 백인 마오리. 그리고 몇몇 부족들은 아까 말했듯이 머스킷 총 든 부족, 총 없는 부족들이 계속 싸워가지고 2만 명에서 4만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 총 없는 부족들 입장에서 계속 쳐 뒤져나가는 거예요. 총 없는 부족들 입장에서는 저기에 속해서 안 죽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총 가진 부족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전역에 대한 주권과 마오리족들의 주권, 이런 거를 영국 여왕께 양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야, 저게 와이탕이 조약이. 그리고 나서 토지 거래를 할 때도 마오리족들이 뭐 영국 정부랑만 이제 토지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마오리족은 영국 여왕의 보호와 영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치안을 이제 영국 군인들이 담당을 해줄 것이다. 요런 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 와이탕이 조약에 마오리족의 추장들, 부족장들이 500명이 사인을 해요. 최대한 많은 부족들의 사인을 받은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뉴질랜드 보면 여기 북섬 있고 남섬 있죠. 큼직큼직하게. 북섬의 마오리족들은 많이 서명하고 남섬의 마오리족들은 사인을 많이 안 했대요. 이게 또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 와이탕이 조약을 마오리족들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사인한 사람들도 있다. 오해가 있어가지고 사인을 한 것이다. 영국한테 당한 것이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갈등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뉴질랜드로 들어온 백인들과 마오리족들의 전쟁, 뉴질랜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잘 봐야 돼요. 1840년에 뉴질랜드에 들어온 유럽 사람이 2,000명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에 5만 명으로 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지금처럼 법이나 감시나 감독이 철저할 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 1860년대에 많이 왔다는 게, 갱단 같은 새끼들도 이제 돈 벌어 처먹으려고 뉴질랜드 온 애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야 마오리족 니네 꺼져, 여기 우리 땅에 뒤지고 싶어, 이런 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오리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유럽 새끼들 얘네들 오더니 이거 이거 같다 이거. 원주민들이 당시에 세상 물정을 굉장히 잘 알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 영국인들 중에, 유럽인들 중에 같이 자기들한테 굴었던 애들 몇 명이 있으면은 다 보이는 거야. 마오리족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당시 문제가 뭐냐면, 마오리족들도 총이 있었어요. 이 둘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 제국 멕시코에 쳐들어가서 개박살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야. 마오리족이랑 이제 영국군이 싸운 게 1845년부터 72년까지야. 길게 싸워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마오리족이 2,154명이 죽어. 여러 가지 무기라던가 체계라던가 이런 게 마오리족보단 영국 군대가 더 나았을 거 아닙니까? 마오리족이 2,154명이 죽었는데 더 많이 죽긴 했죠. 근데 영국 군대도 700명 넘게 죽어요. 무슨 영국 군대가 개꿀 빨면서 마오리족을 가뿐하게 이기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전쟁 이후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원주민 하면 참 안타깝고 원주민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쌍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다양한 생각이 또 들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마오리족이 모여서 회의를 해. 부족들끼리 찢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국인들하고 이렇게 전쟁까지 하니까 원래는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공공의 적인 저 백인과 유럽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뭉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공의 적이 생기면 이제 뭉쳐지게 돼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모이더니 저 유럽 백인 영국 애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오리족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땅들을 세벼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동안 우리 마오리족들이 부족들 단위로 갈라져서 뒤져라 싸워왔지만 앞으로 우리 마오리족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마오리 왕이 탄생합니다. 1858년에 탄생합니다. 영국 군대와의 전쟁 중에 탄생했다는 거죠. 아까 그 영국 군대와 전쟁을 했던 게 1845년부터 72년이었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마오리 왕이 탄생한 겁니다. 영국의 갑질, 땅 빼앗아가는 저 나쁜 영국 애들, 이런 것 때문에 어거지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이 된 적도 없는데 거의 갑자기 갑툭튀한 거예요. 이 양반이야.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저 왕은 저그들의 왕이었어요. 뭔 소리냐 이게. 이미 1800년대 중후반에 영국이 완전히 기속되고 싶어하던 마오리 부족이 널렸었어요. 영국에 편입되고 싶어
인정하지 않던 마오리족들만의 왕이었던 거죠. 그들만의 왕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영국한테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마오리족들은 어차피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서 총든 마오리 부족한테 총 없는 마오리 부족이 막 그 전쟁 몇십 년 동안 하면서 2, 3만 명이 막 죽었다 그랬잖아. 3만 명은 노예로 끌려가고 마오리족들끼리.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영국 군대에 붙는 거를 뭐 잘못했다 말다 할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 그렇게 저렇게 마오리의 왕까지 세웠던 마오리 부족들 대 영국군 18,000명이 싸웁니다. 그리고 영국편에 서 있던 마오리족들은 당연히 저 영국군에 속해져서 싸워요. 그럼 뭐야 지금? 마오리 왕을 만든 부족들 대 영국군 플러스 다른 마오리족이란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이거는 영국이 일부러 마오리족들을 이간질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국이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영국령 인도 제국 만들 때도 무굴 제국 들어가가지고 무슬림들하고 힌두교도들을 이간질하고 막 이런 걸 해먹잖아요.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자기들이 갈라져 있고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참 복잡미묘한 것들 때문에 서구와 좀 근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마오리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 총을 쏠 줄 알던 그 마오리족한테 하도 져 터져가지고 총이 없던 마오리족들 입장에서도 저 영국에 편입되고 싶어했고,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아주는 복잡미묘한 역사가 있어요 저 뉴질랜드가. 지금도 마오리 왕이 있어. 투헤이티아 파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165년 전에 이 왕이 생기고 이 왕의 후손이 이 양반이에요. 지금 현재도 마오리족들끼리 부족들끼리 문화나 그런 게 조금씩 지금 현재도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마오리 왕이 있죠. 뉴질랜드의 모든 마오리 부족들이 인정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몇 마오리족들 입장에서는 저분 덕분에 우리 마오리족들의 인권과 중요성과 문화가 지켜지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있지만, 다른 몇몇 부족들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이 우리 마오리족의 왕이냐, 우리 부족은 저 사람 왕으로 추대한 적 없다, 칭호 바꿔라, 왜 마오리의 왕이냐, 이러는 게 또 있어요. 지금도 저 마오리 왕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마오리 부족들이 따로 그냥 오다 내려놓은 그런 왕이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안에서도 마오리족들끼리 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족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영국이 뉴질랜드를 좀 더 손쉽게 식민 개척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내용 들으면 어때요? 마오리족들 입장에서는 영국이란 나라를 굳이 뭐 미워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국에 대해서 딱히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영국이라는 그 국가가 뉴질랜드를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 부족이 살아남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마오리족들이 영국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파병을 해줍니다. 어디에? 영국 군대에. 1차 세계대전 때는 2200명, 2차 세계대전 때는 16,000명이나 보내줘요. 뉴질랜드에서 보내줬다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마오리족들만 했을 때 2차 세계대전에는 16,000명이나 보냈다는 겁니다. 이 양반들 인구가 그렇게 많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거를 자원 입대해서 간 거예요. 영국을 위해서. 그래서 몇몇 마오리족들은 끝까지 영국이 식민 지배를 뉴질랜드를 하는 게 짜증났겠지만, 정말 대다수의 굉장히 많은 마오리족들은 우리도 대영 제국의 일원이 됐다, 우리는 생존해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전쟁 6.25 전쟁 때도 참전해주고 마오리족이, 그리고 베트남 전쟁 월남전 있죠, 거기도 참전해요. 굉장히 다양한 곳들에 참전을 해 마오리족들이. 그래서 점점 뉴질랜드에 들어온 백인, 그리고 영국 본국을 포함한 그 대영 제국, 이런 곳에 속하고 싶어하던 그 마오리족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뉴질랜드에 들어온 영국인 아니면 저 영국 본국 사람들과 이 마오리족들은 동료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동료의식. 서로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동료다. 우리는 서로 얼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서로 동료이자 파트너십을 하면서 서로 좋은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있대요. 제가 지금 기가 막혀서 웃었잖아요. 왜 웃었냐면 내가 참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참 이상하고, 전 세계 식민지 역사에서 원주민과 유럽 서구열강의 사이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유럽 서구열강 백인들과 원주민들의 사이는 항상 개판이었어요. 거의 다. 근데 여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뉴질랜드의 영국인들이 이런 자부심이 있었대. 우리는 원주민들을 학살하지 않고, 그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모범적인 지역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뉴질랜드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들 나름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대요. 뉴질랜드에 있던 사람들만. 이미 1800년대 후반 가서도, 아까 저번에 페미니즘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복지제도 편에서도 말씀드렸고, 뉴질랜드는 윤리의식과 모범적인 국가로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게 아주 국민력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시민의식으로. 뉴질랜드의 PC, 정치적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다. 요런 부분들도 뉴질랜드 PC, 정치적 올바름 문화에 영향을 끼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오리족들이 도시로 오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숲에 들어가 살았잖아, 마오리족들이. 근데 마오리족들도 점점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과 개념이 생겼을 거 아니야. 1900년대 들어서면서 마오리족들이 이제 오클랜드 이런 대도시로 돈을 벌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회생활 제 안 해본 것 같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실제로 마오리족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고 경제라던가 이런 거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라서 자기들이 쉬고 싶으면 쉬는 거야. 일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막. 백인 사업가나 자본가나 사장이나 점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주민이다 보니까 안 겪어봐서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쟤네 마오리족 쟤네는 애들은 착해. 근데 일을 해도 저렇게 게으르게 하고 사한텐 도시에 와가지고 좀 뭐하는 짓이냐, 문제나 일으키고 쟤네들. 이런 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여러 사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로 왔던 마오리족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백인들이 우리 마오리족들을 차별한다. 마오리족들만 일부러 더 직장에서 안 뽑아주고 이렇게 차별해서 되느냐, 이런 게 또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1945년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오리족이 시불에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하고 딱 애국 보수로서 얼마나 또 안보의식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온 거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고 백인들이 이래서 되느냐. 그러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1975년에 마오리족들의 데모, 정치적, 문화적 여러 가지 시위와 데모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저 보여드린 거 있죠, 와이탕이 조약이라고. 무조건 마오리족은 이제 앞으로 영국 정부한테만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 땅을 헐값에 팔아야 된다, 이런 그 조약이 있다 그랬잖아. 이거를 지금 마오리족들이 다시 돌려달라고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돈으로 소송을 하고 있대요. 2022년 현재까지도. 과거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당해왔던, 자기 조상들이 당해왔던 수모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하고 싶고 보상을 더 크게 받고 싶고, 사실은 그런 것도 깔려 있겠죠. 왜냐면 마오리족들 스스로가 이제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서 이제 영국한테 땅 팔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보상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사실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원래 호주든 뉴질랜드든 대영 제국이었잖아. 저번 시간에 호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한 게 좀 웃기거든요, 솔직히. 졸라 웃겨. 솔직하냐 그래, 졸라. 1931년 12월 10일 웨스터민스터 헌장이라는 게 영국에서 통과됐다. 외우지 마세요. 대영 제국의 식민지역, 영국의 연방이면서 동시에 자치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여러 식민지역들이 외교권, 자치권, 국방력 이런 거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라는 게 통과된 거예요. 내가 저번에 호주 편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캐나다가 그러자마자 그거 통과됐어? 그 통과한 거를 비준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또 몇 년 남아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까고 캐나다가 바로 그거 통과됐어? 알았어 하고서 그냥 말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끊고 바로 미국에다가 캐나다 대사관을 차립니다. 원래는 영국 대사관이 캐나다를 대변하고 막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야. 그게 통과됐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뉴질랜드는 굳이 우리는 영국에서 갈라지고 싶지 않아. 우리는 대영 제국에 계속 속해 있고 싶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라고 버텼어요. 왜냐면 뉴질랜드도 인구가 적잖아요. 호주가 왜 버텼습니까? 호주도 마찬가지야. 호주도 1, 2차 세계대전이 계속해서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대영 제국에 남으려 그랬어요. 왜냐면 인구가 적어가지고 영국이라는 대영 제국에 속해 있어야 대영 제국의 국방력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호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나가고 개기던 거야, 호주도. 근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호주까지 쳐들어오기 직전인데도 도와주러 온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씨부래 열받게. 그래서 야, 저 본국이고 지랄이고 저 영국이고 뭐고 간에 저 새끼 다 필요 없다. 쟤네들 믿다가 우리 그냥 모가지 다 날아가겠다. 미국이랑 빨리 손잡고 호주 독단으로 간다 이제. 그러고서 간 거 아닙니까, 호주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도 영국에 속해 있어야 했던 거야. 호주보다도 인구가 더 적고 여러모로 안보적으로 대영 제국에 속해 있는 게 뉴질랜드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1947년이 됐어. 뉴질랜드가 당시에, 지금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양원제 아세요? 미국처럼 상원하원 있는 게 양원제고 우리나라처럼 한 개 있는 게 단원제예요. 뉴질랜드가 지금은 단원제거든요. 근데 옛날에 양원제였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근데 양원제인 거를 단원제로 바꾸고 싶은 거야, 뉴질랜드가. 바꾸고 싶은데 아직 뉴질랜드는 영국에서 갈라지겠다는 거를 비준시키지 않았잖아요. 통과를 안 시켰잖아. 그러면은 양원제를 단원제로 바꾸려면은 일일이 영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존나 귀찮은 거야 그게. 야, 그냥 귀찮은데 통과해. 그러고서 이거를 단원제로 바꾸는 것 때문에 1947년에 생뚱맞게 웨스터민스터 헌장 그 내용을 비준하는 거를 통과시킵니다. 저것 때문에 갑자기 독립한 거야. 어차피 쟤네들 어차피 자치권이고 따로 가면 되지 뭐 하려고 뭘 계속 가가지고 귀찮게 일일이 다 보고를 하냐 걔네한테. 귀찮아 죽겠네. 저게 없어지려면은 영국 의회에서도 저게 통과가 돼야 되나 봐요. 뉴질랜드에도 자치의회가 있었겠지, 국회가. 그리고 거기도 또 있잖아, 본국에 영국에. 그거 일일이 다 복잡해.
나라도 귀찮겠다 솔직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이잖아요 대부분. 조상이 영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국민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뉴질랜드 왕국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국 여왕을 뉴질랜드 왕국의 여왕으로 또 섬기고 이런 영연방에 있기는 있지 우리가. 이런 정체성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 앵글로색슨족 아니야. 근데 1973년에 유럽 경제공동체에 영국이 가입합니다. 유럽 경제공동체 EEC라는 거에 영국이 가입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국이 저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을 하면요 다른 지역과 무역을 할 때의 특혜 같은 게 좀 사라져야 돼요. 유럽 경제공동체에 뉴질랜드가 가입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영국이 저 유럽 경제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과의 혜택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 주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당시에 경제가 한번 휘청거려요. 당시 뉴질랜드 낙농업과 대부분의 수출이 영국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영국이 저 EEC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을 하니까 이제 뉴질랜드와 영국 사이의 혜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 말한 거 있죠. 뉴질랜드 왕국 이게 1947년부터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든 관습적으로든 영국이랑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랬잖아 뉴질랜드가. 근데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영국이 이제 지들 멋대로 하고 뉴질랜드에 대한 혜택도 없어지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1947년부터 있기는 있었던 뉴질랜드 왕국 이게 본격적으로 영국이 유럽 경제공동체에 가입을 한 이후부터 우리 이제 영국 여왕님 아니야. 뉴질랜드 왕국의 여왕님이야. 진짜로 영국 쟤네들 뉴질랜드 위에서 해주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 다 꺼져 얘 씨. 그냥 이렇게 된 거죠. 호주 편에서도 말했지만 현재의 영국 여왕이 아니면 뉴질랜드 왕국의 여왕이랑 뭐 영국 여왕이 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뉴질랜드에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영국 여왕은 절대로 그걸 발휘할 수 없다는 거. 오늘 뉴질랜드의 역사 내루미 마냥 아주 짧게 필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